자, 읽어볼게요. 제재,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행위 판단 기준. 2016년 고1 6월 모의고사. 다음 상황을 생각해보자. A가 등교하던 길에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가 횡단보도 건너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다. 지금 학교에 가지 않으면 지각을 하여 벌점을 받게 된다. A는 할머니를 도와야 할까? 아니면 학교에 가야 할까? 이런 상황을 도덕적 딜레마라고 한다. 도덕적 딜레마 밑줄.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하나는 의무론적 관점이고 의무론적 관점은 누가 얘기한 거죠?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목적론적 관점이다. 벤담.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공리주의. 의무론적 관점은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도덕법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게 도덕법칙이 뭐라고 했죠? 정언? 명령. 이 관점은 도덕법칙을 지키려는 의지를 의무로 보았으며 도덕법칙을 지키는 의지가 뭐였죠? 선의지. 결과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에 주목했다. 도덕법칙은 언제나 타당하고 보편적인 것이기에 왜라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라는 질문이 성립하는 질문은 뭐였죠? 무슨 명령? 도덕법칙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도덕법칙이니까. 도덕법칙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지켜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도덕법칙은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의무론적 관점을 법칙론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의무론적 관점에는 한계가 있다. 두 개의 옳은 도덕법칙이 충돌할 때 의무론적 관점에 따르면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예를 들어 1번 철로에는 3명의 인부가, 2번 철로에는 5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의 기관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의무론적 관점은 이 상황에서 어떤 철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둘 다 의무이니까. 이건 의무의 충돌이라고 그래요. 한편 목적론적 관점은 행복이나 쾌락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보았다. 이 관점은 오로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옳은 행위며 경험을 통해 도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밀은 그 경험론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 이거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어떤 행동이 있어요. 행동이 X야. 함수 속에서 Y가 나올 거 아니야. X가 있으면 뭐가 나와? 다 알죠? 함수?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데 이게 플러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 세상이 그 행동으로 인해서 더 플러스가 됐어. 그러면 이거는 도덕적인 행동. 넘어진 사람을 구해줬어. 그 할머니가 감정이 플러스가 돼요, 안 돼요? 보는 사람 플러스가 돼요, 안 돼요? 플러스가 되죠. 내 마음 플러스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좀 더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그럼 도덕적으로 맞는 행동.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더 안 좋아지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친구를 때렸어요. 이 친구가 고통스럽잖아요.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그건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론적이죠. 그러면 3명을 구하거나 10명을 구한 중에 뭘 구해야 되죠? 3명을 구하면 3 플러스, 10명을 구하면 10 플러스. 어디가 이겨요? 10 플러스가 이기죠. 10 플러스 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리주의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이죠. 그래서 결과론이야. 의무론이 아니고 뭐야? 결과론. 읽어볼게요. 도덕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다. 따라서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때는 미래에 있을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목적론적 관점을 결과론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목적론적 관점도 한계가 있다. 똑같은 결과라도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 예에서 1번 철로를 선택하는 것이 목적론적 관점에서는 옳은 선택이지만
1번 철로에 있던 인부의 가족에게 물었을 경우 대답은 달라질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목적론적 관점은 도덕법칙에 대해 많은 예외를 허용할 우려가 있다. 자, 63번 풀어본 사람 줌에서 지우야 뭐? 야, 예준이 63번에 3번이. 좋아요. 윗글에 쓰인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3번 중심 대상의 개념을 밝히고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철로에 뭐가 있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설명했죠. 사례를 들어서. 64번 이번에 줌에서 누가 할까? 지우 64번에 4번이요. 4번 읽어볼게요. 목적론적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질문 1. 목적론에서 옳다고 보는 행위는 무엇일까? 행복이나 쾌락을 가져오는 행위, 맞죠?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 맞죠? 질문 2. 목적론적 관점의 특징은 무엇일까? 도덕은 가능한 많은 행복을 추구하려는 의도를 지님. 어떤 행위를 위한 결정은 행위 자체를 바탕으로 내림. 행위 자체가 아니고 뭐 바탕? 행위의 결과. 질문 3. 목적론적 관점의 한계는 무엇일까? 도덕 법칙의 예외를 많이 허용할 수 있음. 그러니까 이 목적론적 관점의 입장에서는 히틀러의 유태인을 죽인 것도 어떻게 보면 합리화될 수도 있다. 합리화 시켜버리면. 칸트한테는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전쟁 때 사람을 죽이는 거 합리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65번 해볼 사람 중에서 서준이? 65번에 1번이요. 65번에 1번? 네. 기억 니은에서 A에게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뭐죠? 의무론적 관점, 의무. 니은은? 목적론적 관점. A는 뭐죠? 사람. 등교하는 길에, 그죠? A가 등교하는 길에, 뭐죠?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가 있다, 이거죠. 자, 1번부터 읽어볼까요? 기억.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게 행동하세요. 자, 의무론에서는 왜라는 질문이 필요 없죠? 의무니까 해야 되니까. 2번 기억. 누가 보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행동하세요. 이걸 뭐라고 그랬죠? 정언, 명령, 보편적, 입법. 3번. 기억. 나중에 일어날 일보다는 도덕을 지키려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도덕을 지키려는 마음이 뭐죠? 선, 의지. 4번. 니은. 당신의 선택의 목적과 결과를 고려해 행동하세요. 이거는 그쵸? 목적론적. 5번. 니은. 당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기쁠 수 있게 행동하세요. 기쁨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결과. 이거는 목적론적. 66번. 이거는 뭐 됐고요. 칸트는 국어에도 나오고 사회에도 나오고 이게 아주 단골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 치고 칸트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만 알고 칸트에 대해서 떠들고 다녀도 어른 중에서도 여러분이 떠드는 만큼 아는 사람이 1%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칸트 얘기를 계속 하세요. 네? 있나 보지? 칸트만 연구하는 학회인 거죠. 칸트만 연구하는 학회야. 계속 읽어볼게요. 제재 칸트의 도덕성. 2011년 고1 3월 모의고사. 대개 사람들은 동정심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감정이라 생각하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을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맹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측은지심. 서양에서 누구? 동정심하면 누구야? 아까 얘기했죠? 흉. 무슨 주의? 주정주의. 정이 중요하다. 맹자는 남의 어려운 처지를 동정하여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인간의 본성으로 간주하여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다. 여기 있는 흉도. 데이비드 흉도 인간은 본성적으로 동정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도덕성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 흉은 무슨 논자? 결과적으로 인간에게는 경험의 다발도 밖에 없다. 인간은 뭐 결과적으로 그 인식할 수 없다까지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칸트는 이러한 일반적인 견해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에 따르면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동정심이 아닌 이성의 바탕을 둔 의무 동기여야 한다. 이성의 바탕을 둔 의무 동기. 의무 동기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도덕적 의무감과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성의 바탕을 둔 의무 동기가 뭐죠? 선, 의지. 칸트는 인간에게는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순수한 이성을 가지고 그 의무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았다. 그 의무를 실천하는 의지가 선의지.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뭐죠? 정언, 명령. 정언, 명령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선의지. 그리고 그것이 도덕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그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의무 동기에서 벗어난 어떠한 의도나 목적도 그 행위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칸트가 보기에 동정과 연민, 만족감 같은 감정이나 자기 이익, 욕구, 기호 등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것은 도덕적 가치가 부족한 것이 된다. 예를 들어보자. 갑이라는 사람이 빚진 돈을 갚기 위해 채권자를 찾아가는 길에 곤경에 처한 이웃을 만났다. 이웃의 고통을 본 갑은 연민과 동정의 감정이 생겨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그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다. 칸트는 이러한 갑의 행위는 의무 동기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위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했다. 갑의 자선은 연민과 감정에 빠져서 채권자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게 더 의무죠. 그 의무가 있음에도 저 사람을 도와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의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칸트의 견해에 대해 이러한 칸트의 견해에 대해 일부에서는 갑의 행위는 타인을 돕겠다는 순수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며 결과적으로 선한 행동이기 때문에 갑에 대한 칸트의 평가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또 도덕적 의무감에 따른 행위만이 가치가 있다는 칸트의 주장을 인간의 자연적 감정을 지나치게 배제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가치에 대한 칸트의 견해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의무와 그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칸트에 대한 생각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지문을 읽었을 때하고요. 칸트에 대한 생각을 모르는 사람이 이 지문을 읽었을 때하고 어디가 유리할까요? 알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국어 비문학을 공부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칸트라는 사람의 이름을 보고 읽는 거 하고 칸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는지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는지 플라톤의 이데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그 지문을 읽는 거하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난다는 거죠.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국어 지문을 봐야 되는데 그때 칸트 책을 언제 읽겠냐고. 누가 설명을 또 해주냐고 그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이데아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바빠 죽겠는데 내신 딸이야 수학 공부하랴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이런 걸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향후에 국어 지문이나 통합사회 지문이 쉬워질까요? 안 쉬워질까요? 쉬워지죠. 그렇죠? 근데 그때 가서 하려고 그러면 손에도 안 잡히고 그냥 배가 아픈데 계속 반창고만 붙이는 일만 하게 되니까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수업 시간에 꾸준하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선생님은 모든 철학자가 다 중요할까요? 아닐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 출제자들이 어느 철학자를 중요하는지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왔기 때문에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아주 중요한 철학자나 그런 것들은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거고 아무리 철학자라도 좀 유명하지 않은 철학자들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칸트에서 배웠는데 벌써 2개나 툭툭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걸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67번 해볼 사람? 경원이? 몇 번?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자신의 의지에 감정, 욕구, 이익 등을 더한 것이 의무 동기다. 이거 더하면 안 되죠. 68번? 응? 너 이름 뭐지? 응? 윤범이. 자, 내가 아직 이름을 다 못 외우는 애들은 답을 얘기하기 전에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답을 얘기해. 내가 그만 얘기할 때까지. 이게 군대 가면 관등성명이라고 하거든. 뭐라고? 관등성명. 군대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일로 와봐. 그러면 내 일병 김하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딱 알려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네 뭐 하나? 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름을 말해요. 윤범이라고 그랬나? 네, 학생 김윤범.
학생은 얘기 안 되니까 김윤범 그 대답하라고. 그러면 내가 자꾸 이름을 기억하겠지? 자, 읽어볼게요. 68번. 위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일반적 견해와 대비되는 특정 견해를 설명하면서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저 칸트 얘기 나왔죠. 69번. 이름 되려니까 알아. 너는 하윤이 안 돼도 돼. 해봐. 응? 위글을 바탕으로 할 때 칸트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은 4번. 이웃을 돕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여 구호 활동에 참여한 경우 맞죠? 칸트가 생각하는 거죠. 70번 해봐. 이름 되려니까 조, 재후, 조재후. 알았어. 내가 니네들 이름 기억하는 게 좋아? 기억 못하는 게 좋아? 그렇지. 그러면 자꾸 이름을 대서 나로 하여금 여기서 내가 이름 기억하는 애들은 여기 오래 다닌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몇 명 없을 때부터 내가 계속 묻다 보니까 아는데 새로 들어온 애들이나 자꾸 뭐 몇 달 안 된 애들은 자꾸 기억을 못 하니까 자꾸 얘기해주면 내가 그만해 할 때까지 얘기하면 돼. 자, 70번. 다 뭐야? 누가 얘기했어? 세호 몇 번? 2번이요. 읽어볼게요. 기억에서 미음의 사전적 되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은 기억은 뭐죠? 간주하여 간주. 니은 근거 자, 읽어볼게요. 간주. 간주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봄 또는 그렇게 여김 간주는 같다고 보면 그렇게 여김해요. 니은. 니은 근거 사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 근거는 뭐에 뭐라 그러죠? 판단에 근거할 때 근거잖아요. 중심이 되는 부분은 아니죠. 중심이 되는 부분은 뭐죠? 중심이 되는 부분은 뭐라고 해야 돼요? 응? 핵심 뭐 이런 건가요? 핵심. 중심이 되는 부분 핵심. 디귿. 디귿 견해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 리얼. 리을 규범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 응? 미음 배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자, 여기까지 하고